네, 지난 시간 서론 부분에서 제가 성직 수인권 논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역사적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은 이 주제는 이제 교회와 그리고 정치, 또 다른 말로는 정치와 교회 좋습니다. 이 두 관계를 교회가 늘 직면해 왔고, 이 두 관계에 관해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충분히 23장이죠. 23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 강의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 충분히 답을 찾아야 하리라고 보고, 이 성지순권 논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중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뭐 한 시대에 한 200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슬러 가면은 콘스탄티누스 1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3차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에 있어서까지도 이 문제가 이제 성지 수인권 논쟁의 문제가 연결되어질 것이다. 연결되어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을 여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시민권과 관련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이 자녀를 어떤 관계로 우리 시민권을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칼빈의 사권 20장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 사권 20장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궁금하기도 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게 이번에 갔던 언약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무저항을 했던 청교도,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라고 불려지는데, 이 언약도들 가운데서 둘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항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장로교라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장로교독이니까 왜 우리가 순교당해야 되느냐, 저항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시민권의 이야기도 그렇게 되죠. 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 언약도들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이고, 순교와 관련되어지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따르면은 국가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 우리는 그냥 이제 무저항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지 수인권 논쟁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로만 가톨릭과 이제 세속 권력과의 이 싸움이다, 이렇게만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는 것은 세상 시민권과 하나님의 시민권에 대한 이 갈등인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과연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 속에서 왕의 세력을 반격하고 항거하고 무저항으로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의 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진짜 교회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접근해 갈 때 이런 자세로 저도 임하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문제구나. 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좀 더 세심하게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면서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국의 이제 성직 수인권 논쟁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야기의 시작을 뭐였느냐면은 노르만의 정복이라는 사건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1066년에 윌리엄 1세, 윌리엄 대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영국의 왕권을 이제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윌리엄 1세와 이제 이 성직 수인권 논쟁을 했던 그 사람은 지난 시간에 봤던 랑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윌리엄 2세가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 이제 헨리 1세, 헨리 2세 이제 이렇게까지 보통 우리가 영국 수인권 논쟁을 이렇게 전초전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이노첸조 3세와 이 헨리 2세의 아들, 헨리 2세의 막내 그 8번째 아들 바로 존과 이제 이노첸조 3세와 논쟁을 하는 것의 하이라이트로 딱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은 윌리엄 1세, 2세, 헨리 1세, 2세와 이제 그 성직자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요 두 사람과 논쟁을 했는 것이 랑프랑의 제자였던 안셀무스. 그 다음에 헨리 2세와 논쟁을 벌였던 사람은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캔터베리의 대감독이었던 토마스 아베키드라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거 뭐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캔터베리 이야기의 배경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국 그 3대 성직 수인권 논쟁의 영국 편에서 이노첸조 3세와 이제 존과의 논쟁. 그래서 뭐 존과 이노첸조 3세와의 이 논쟁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토마스 아베키드, 안셀무스, 랑프랑 정복자 윌리엄 아들 그리고 손자 그리고 증손자 이제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국가와 이제 교회와의 이 관계가 어떻게 진장을 풀어가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하나의 것은 안셀무스의 이야기입니다. 안셀무스가 윌리엄 2세에게 좀 총망을 받긴 하죠, 실제로. 안셀무스가 좀 총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 1세에 와가지고 안셀무스는 완전히 그 배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당한 가운데서 안셀무스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위대한 것을 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콜라주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독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제 그 핍박이라기보다는 이 따돌림이죠. 추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이 독백의 이야기 그리고 신존재 증명 이제 걸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걸작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이 그 글작을 안셀무스는 추방된 가운데서 글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통찰력을 갖게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 바로 요 그 윌리엄 2세와 헨리 1세 요 사이에 이제 교황이 2명이 돼요. 2명이 되는 게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뭐 없고 저거 마음대로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 중세교에서 시작할 때 아주 지저분하다고 이것들이 아주 지저분한 것들인데 이런 그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안셀무스와 헨리 1세, 윌리엄 2세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스콜라주의가 시작하는데 동시에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럼 십자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이것이 단순히 제가 지금 이노첸트 3세와 존과의 관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우리가 디벨롭을 되니까 교회 역사는 실제로 이것을 전초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전초전 안에는 모든 앞으로의 스콜라주의의 시작과 십자군 운동의 시작과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오늘 또 제가 다시 이것을 지금 리마크업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 이렇게 보자 그냥 수도원 운동만 보고 십자군 운동만 보고 스콜라주의 따로따로 우리가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서부터 이게 갑자기 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왜 갑자기 스콜라주의가 갑자기 일어나고 왜 갑자기 십자군 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이 그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부터 진행해 왔는데 하나의 이게 멜팅 팟으로 딱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요 시대 요 사건들입니다.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1096년에 시작을 했는데 우르바누 2세예요. 바로 우르바누 2세가 안셀무스에게 이게 추기경을 임명하는 자예요. 그럼 우르바누 2세는 누구의 제자예요? 그레고리 7세의 그레고리오스의 7세의 제자예요. 그레고리 7세는 우리가 지난 학기 마무리할 때 공부한 것처럼 그 하이니 그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이니 4세와 하이니 4세, 헨리 4세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오스 7세와의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르바누 2세도 그걸 갖고 있고 그것을 그가 스승에게서 그는 그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안셀무스에게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속 군주가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싸울 수는 없고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세상 군주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레고리오 7세에 이어서 우르바누 2세가 안셀무스에게 여러 면으로 이렇게 암시를 주고 종용을 하겠죠.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헨리 2세 때 오면은 헨리 2세의 막내가 존이지만 실제로 셋째 아들은 리차드 1세예요. 사자왕 리차드 1세예요. 이때가 되면은 3차 십자군 운동이에요. 이제 4차 십자군 운동 거기 동생하고 이제 이노첸트 3세와의 논쟁이 일어날 때 이노첸트 4세에 의해서 4차가 시작하니까. 그러면 여기 때는 1차가 일어났고 2차가 일어나고 3차가 일어나고 4차가 일어나는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그러면 수도원 운동은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 중세교회에서 시작하게 될 때에 교황제도라고 하는 큰 토픽이 있고 여기에 기둥이 이제 3개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접촉이 되어져서 왜 이 세 기둥을 도대체 여러분 책을 읽어봐도 뭐 이런 이론을 가정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죠. 저는 중세교회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기둥이 어떻게 교황제도를 뒷받침하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컨택이 일어나는 이것을 잘 봐야 한다 하고 계속해서 제가 1년 동안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성직순권 논쟁이라는 데서 이게 하나가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세 가지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도를 뒷받침해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제 역사적 해석이죠.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아직 흥미있다고 안 느껴지시면 한 10년 걸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안 움직이는데 지사님 한번 움직여 주세요. 배흐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게 배흐지는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이제 앞서 제가 쭉 이제 인물들을 설명하다가 이제 나온 인물이니까 궁금해서 이제 배흐지가 나옵니다. 배흐지에 대해서 한번 페이지를 지사님 조금 내려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서는 베란지라고 이제 읽고, 이제, 됐죠? 자. 베르지 드 드루는 프랑스 신학자다. 그 샤트의 풀베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성당 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논리학과, 형이성학과, 신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배흐지는 성찬론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화채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했는데 화채설을 반대한 사람이라. 이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은 암브로시우스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 히에로니무스, 영어로서는 제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도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찬론 논쟁을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지만, 지금 화채설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로만 가톨릭 자기들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화채설은 뭐 그거 뭘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만약에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화채설 그저 하면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신은 이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회사에서 화채설에 대해서 그렇게 성찬론을 다루면서 화채설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느냐? 화채설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성례에 있어서 성례에 있어서 죄 용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를 이들은 이제 매번 이제 받으려고 하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이 희생 제물로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죄 용서, 즉 칭의와 관련되는 것에서부터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화채설과 성찬 그리고 성례 성례 안에 성찬이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빵과 그 잔을 이렇게 먹고 마실 때 희생 제물로 보느냐 아니면은 확신으로 볼 것인가 기념이나 확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와 은혜의 방편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화채설이 그들도 그 당시에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 이것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고해 성사를 보고 이제 종구 성사를 우리가 보겠지만 성직 이 제도, 교회가 이 성도들의 양심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 마치 그 노예식으로 교회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그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까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권력까지 장악을 하는, 결국 성직수인권 논쟁에 있어서 교회가, 여기서 교회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아닌데 사이비 교회, 사이비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화채설이라는 겁니다. 너 화채설 안 받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양심을 딱 이렇게 노예로 딱 붙잡고 있는, 결국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교회가, 사이비 교회가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의 권한은 세속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 가톨릭은 이 중세 천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왔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화채설과 같은 거, 예수님이 진짜 몸과 진짜 피를 전환시키는데 이 사제가 역할을 한다는, 이게 엄청난 그 권한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군주들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 교회를 간단하게 본다면 과거에 뭐 지나간 한 10년 지나간 과거지만 목사라는 놈들이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정치인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꽤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뭐 카메라 갖다 놓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바리새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광장에 가서 기도한다? 이런 전형적인 바리새파 짓을,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뭐죠? 영권이 세상 권력을 장악하는 이 막강한 힘을, 지금 그 이단과 같은, 그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은 안 됐지만은 저 장이동에 있는 그 똘마니, 이런 놈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말하면은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장관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몰상식한 사이비 이 놈들이 판을 친다면, 판을 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지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법정에 왔다 갔다 저래 왔다 갔다 하는 놈이지만, 이런 놈이 21세기에도 존재하는데 법과 질서가 없었던 중세시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채설과 이런 배흐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화채설에 반대하고 하는 이것이 목소리는 이단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죠. 아, 이 화채설은 단순한 그 성체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그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이 틀어지게 되어지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성직주의에 빠지고 마는구나. 이제 이 만인 제사장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완전히 뭉개지고 마는구나. 이제 이런 결과들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단순한 사건들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1054년에 뚜르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항상 제가 말했지만 이 그 성찬론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real presence라는 말입니다. 실제 임재, 실제 현존.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설명함으로 힐데브란드 그레고리오 7세 나중에 이제 그 성기수인권 논쟁 1차를 일으키고 하는 친구. 근데 제 친구는 아닙니다. 숙성한 후 떡과 잔은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별이 될 수 없다고 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고독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은 이제 어쨌든 쫓겨 나가가지고 아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굶어 죽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산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분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윌리엄 2세 앞서 했던 그 족보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윌리엄 1세, 윌리엄 2세, 헨리 1세, 헨리 2세 이렇게 계열을 기억하시고 봅니다. 붉은 얼굴을 가졌기에 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푸스라고 한다. 얼굴이 붉은 이유는 뭐 붉은 얼굴들이 어디 있어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렇겠죠. 랑프랑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잘 지냈으나 그가 떠난 후에 랑프랑은 윌리엄 1세 아버지하고 이제 관련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자를 감독으로 지명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모든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다. 윌리엄 2세는 우르바노 2세. 자, 여기서 우르바노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우르바노 2세는 아시죠? 1096년에 이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2명이었다. 클레멘트 3세를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칸테베리 감독으로 랑프랑을 대신하여 안셀무스를 선출했다. 안셀무스는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이제 나중에 토마스 아베키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 손자였던 헨리 2세가 자기 똘마니로 이제 토마스 아베키드를 임명을 했는데 토마스 아베키드가 그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안셀무스가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기에 윌리엄 2세는 그를 제거하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안셀무스는 윌리엄의 윤허를 받고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었다. 우르바노 2세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로마 교황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르바노는 오히려 그를 초청하여 윌리엄 2세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종교회의에 참석하라고 명했다. 벌써 이때는 이제 1차 종교회의, 1차 십자군 운동의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십자군 운동 1096년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때에 이제 윌리엄 이제 2세와 안셀무스가 막 갈등을 빚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동시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윌리엄 2세의 아들, 헨리 1세. 헨리 1세는 안셀무스를 다시 영국으로 초청하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했다. 영국으로 온 안셀무스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헨리 1세는 강제로 영국을 떠날 것을 명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만은 너 내 말 들어라. 당신 말 나는 안 듣습니다.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니까 또다시 추방 생활을 하게 된다. 여러 견해들이 일어났다. 교회권은 세속권을 초월한다는 견해와 교회권은 세속권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팽팽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이 점점 교회권이 세속권을 초월해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수 없이 헨리 1세는 안셀무스를 1106년에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했다. 1107년 헨리 1세는 로마 교황 파스쿠알레 2세와 타협을 했다. 왕은 영권을 상징하는 반지와 호를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1122년 그 보름서 회의에서 1차 성지 수인권 논쟁을 했던 하인리히 4세와 이제 그레고리오 7세 간의 이 독일의 성지 수인권 논쟁의 결론이 1122년에 끝나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문제가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영국의 이 수인권 논쟁은 뭐 아주 중요한 멜팅 팟처럼 모든 것이 여기에 집약되어지고 여기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교황 제도의 절정으로 가는 하나의 이 상황이 이제 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시기에 수도원 운동과 십자군 운동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스콜라주의의 이야기, 굉장히 그 서스펜스라고 해야 될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은 랑프랑 윌리엄 1세 안셀무스였는데, 안셀무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달라.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나 하고 제가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지금에서 생각하면 조금 유치하긴 유치한데, 근데 가만 보니까 성년 지명이 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안셀무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성지수인권 논쟁이 있었던 영국의 안셀무스로부터 스콜라주의가 시작한다. 그러니 성지수인권 논쟁, 십자군 운동, 스콜라주의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한 곳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하되 사건별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이제 안셀무스가 다 관련되어 있지만 설명을 동시에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연대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세 개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연대적으로 이제부터 설명을 길게 하겠지만 그걸 연대적으로 보아는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가보면은 12세기에 거슬러 와서 로마 교황 이노첸조 3세까지 올 거다. 이제 여기에 상대적으로 성지수인권 논쟁을 냈던 친구가 존입니다. 이 존은 아주 나쁜 애입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 아내를 지가 차지하고 이래요. 여하튼 이 어떤 희한하게 좀 더러워요. 이런 애들 당시에 이런 그 애들의 그 행적을 이렇게 저는 보면 꼭 그 개들이에요. 개들. 저는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착한 개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지저분해요.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 소설에서 이제 아이바노 같은 것이 나오고 로빈훗과 같은 이런 이제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게. 또 뭐 자기 엄마가 헨리, 그냥 하는 말이지만 헨리 2세와 엄마가 여기 있죠. 요 이제 그 퀘스천 마크 해놓고 엄마의 아들이 뭐 리차드 1세 아들이 아니고 셋째가 리차드 1세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 이름을 다 외워야 할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되는데 요 엄마가 또 누구냐면은 그 프랑스 여자입니다. 그 2차 십자군 전쟁할 때 그 필립 7세하고 이렇게 필립 3세인가 2세겠죠. 필립 3세인가 뭐 어쨌든 뭐 2세, 3세가 7세까지 가니까 뭐 헷갈릴 때가 많지만 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십자군 운동하러 갔다가 이 남자가 조금 이렇게 칼 빼들고 칼싸움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엘리뇨라는 이 여성인데 니하고 이혼한다 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리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헨리 2세가 조금 체격도 좋고 싸움도 잘해요. 그러니까 영국 가가지고 영국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영국 남편인 헨리 2세는 영어를 하고 본인은 프랑스어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다 어디 갔냐면 자기 땅으로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헨리 이 사람의 아들 리차드 1세는 영어를 잘할 줄 몰라요. 그런데 또 영국에 가보세요. 헨리 리차드 1세가 이렇게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애를 그렇게 사자왕이라고 직접 세우는 거 보면 이거 내가 어떤 때는 웃어 코미디가 따로 없다. 아니 이 친구는 영국에 온 적이 없어요. 영국에 출발을 잘했게 왕 취임한 것 같고 그 외에는 프랑스 땅에서 실컷 아케테네에서 실컷 살다가 거기에서 십자군 운동하러 간다고요. 그런데 영국 애들은 이 사람을 그렇게 좀 또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상이래요. 그래 나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백년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어머니의 땅이다. 그러니 이 프랑스의 그 아케테느 지역, 그리고 노르망디도 마찬가지고 그 아케테느 지역은 우리 땅이다. 이래서 백년 전쟁이 이제 이어져.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래 쭉 가서 백년 전쟁까지 이제 이게 연결되어지는 14세기까지 가는 이야기. 그 굉장히 긴 한 300년을 계속 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오는 이제 이야기를 보면 역사에서 상당히 끈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